IMF로 인해서 나라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제일 정신없이 바빴던 19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 호황기를 누리다가 유난히 나라가 힘들어졌던 상황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력 범죄 등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전 어릴 적이라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1998년 3월 2일) 오전 3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서 이웃들에게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들에 이어서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비디오 가게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미라처럼 전신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구타의 흔적까지 보이는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얼굴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던 김 씨라고 합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반은 외관상으로도 안면부 함물과 전신 다발상 골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도 피해자는 둔기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구타를 당해서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디오 가게는 당시 화재가 발생해서 구급대가 불을 끄느라 가게 안으로 많은 양의 물들을 막 퍼부었기 때문에 가게 안으로는 신발의 족적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눈치챘을 때 최초 신고자가 비디오 가게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문은 잠겨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가게 안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굳이 비디오 가게 문을 다시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보통의 단순 절도 사건이라면 금품을 절도한 뒤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시신의 상태는 화재로 인한 사망의 상태가 아니었고 다수의 심한 폭행에 의한 사망했던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피해자 김 씨를 조사하다 보니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피해자 김 씨가 사망한 게 불과 2달 전 사망보험을 4개나 가입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김 씨가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또 범죄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4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측은 당연히 이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은 손 씨의 보험 수령자였던 그 아내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인인 피살자의 아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었으며 혐의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주변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던 중 피살자의 고향 후배로 몇 년 전부터 피살자의 비디오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지내온 임 씨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사건이 나던 시간에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피살자의 부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이고 은연중에 피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감을 풍긴 것이 매우 수상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치정에 얽히고 보험금을 노린 공범 형태의 청부살인이라 판단하고는 조심스럽게 증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살자 부인의 거처와 소유물, 용의자 임씨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씨를 심문하던 베테랑 형사는 사건의 핵심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응답하는 용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팔과 다리를 자주 흔드는 등 불안 반응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형사는 한동안 말없이 임씨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그랬어? 아무리 찔렀대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 같은 인상의 베테랑 형사가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던진 그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며 자신을 가까스로 지켜오던 용의자 임씨의 심리적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놈은 죽어 마땅해요.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경찰 수사진들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끝내 형수, 그러니까 피살자의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르며 결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씨가 자백한 내용으로는 7년 전인 19살 때 고향을 떠나 경기도 부천에 사는 선배 김씨를 찾아와 함께 살며 신세를 지게 된 임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선배 김씨와 형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서 이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또 한 집에 살다 보니 김씨 부부의 대화 내용이나 부부관계 등 모든 사생활을 듣고 보게 되면서 선배 김씨에 대한 실망과 미움, 혐오감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고 착하고 고마운 마치 천사 같은 형수를 김씨가 함부로 대하며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적으로 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끼어들 수도 없고 오직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비디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김씨가 후배 임씨에게 강도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임씨는 괜찮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치고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이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범죄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임을 감안해서 머리에 상해를 입히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공해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그 3분의 1을 임씨에게 살해금을 주기로 약속한 두 사람은 그의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두 사람 간의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런 발상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엽기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1998년 3월 1일 저녁을 디데이로 잡은 두 사람은 비디오 카메라와 붕대, 테이프, 몽둥이 등 온갖 범행 도구를 갖추고 다시 한번 서로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산발이에 고정시켜 작동한 뒤 의자에 앉은 김씨의 온몸을
붕대와 테이프로 감싼 임씨는 고통과 사고 가능성을 걱정하는 김씨에게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낼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안심시키고는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만 머리를 잘못 맞아 숨지게 되었고 후환이 두려웠던 임씨는 가게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백은 피해자 김씨의 전신에 남겨진 상처들과 다발성 골절 등 지나치게 참혹한 시신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됩니다. 자백 이후 임씨의 방에서 압수한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본 형사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테이프 속 임씨의 행동과 표정, 말투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낼 테니 걱정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형님. 테이프 화면 속 존칭을 사용하던 임씨가 몽둥이를 몇 차례 휘두르더니 갑자기 싸늘하고 매우 빠른 어투의 반말체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으며 잔인하고 공격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의 임씨는 김씨의 머리를 몽둥이와 벽돌로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고 이에 손씨가 그만해! 그만하라고 임씨! 그만해! 라고 소리까지 치는데 임씨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임씨가 김씨한테 아프냐? 살고 싶냐? 라고 물은 뒤 살려달라는 손씨를 조롱하며 그리고는 자신의 나이가 3000살을 먹은 악마라며 수천 년 전부터 손씨를 응징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뱉어대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돌덩이를 들고는 김씨의 얼굴을 곧이어 붕대로 온몸이 쌓여있던 김씨는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고 그 후에도 임씨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악마처럼 변해서 마구잡이로 공격을 휘두르던 모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테이프를 보고 임씨를 면담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환청, 환시, 망상 등 정신분열병으로도 의심된다는 의견부터 악령이 빙의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다중인격장애에 소견이 보인다 라는 주장까지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인 임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김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꾸민 살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임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마치 영화 속의 다중인격 장애자나 악령이 빙의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임씨의 전혀 다른 모습. 요즘도 가명을 위해서 정신이상 혹은 악령에 들렸다 또는 다중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범행을 저지른 임씨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꿈일까? 현실일까? 몽롱한 기분에 취해서 버스에 올랐다.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는 어딘가 불편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표정 또한 어두웠다. 난 버스에 올랐단 즉시 돈을 지불하려 주머니를 뒤져보니 종이지폐 한 장이 손에 들었다. 그리곤 기사분께 물었다. 제가 이 버스를 처음 타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버스 요금이 얼마죠? 그러자 기사분께선 아무 말 없이 위를 힐끗 쳐다보며 저기에 쓰여있지 않냐 라는 식의 따가운 눈빛을 보냈다. 난 바로 금액을 확인하고는 멋쩍은 얼굴로 지폐 한 장을 기사분께 건네드렸다. 그리고 다시 내 손에 쥐어진 동전 2개.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동전이었다. 동그랗고 민들레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동전을 보고 이 상황은 곧 현실이 아닌 꿈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동전 2개를 받아든 채 버스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보통 버스에는 띄엄띄엄 앉기 일쑤였는데 이 버스는 뭔가 달랐다. 모두들 다닥다닥 붙어서 창밖을 보거나 버스 앞 유리를 보거나 혹은 날 보고 있거나. 헌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표정들이 달랐다. 어떤 이는 자신감에 찬 미소로 웃고 있었고 또 어떤 노인은 자괴감에 빠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또 어떤 꼬마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듯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빈자리에 앉으려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딱 한 자리가 제일 끝에 남아있는 게 보였고 난 그곳에 앉았다. 내 옆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을 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노인이 있었고 난 그에게 말을 걸어봤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창밖에 고정돼 있던 시선을 내게 돌리며 말씀하셨다. 그럼 학생은 어디까지 가는가? 가까이에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슬퍼 보였다. 아니, 뭔가 초라해 보이면서도 끝도 없는 고독과 쓸쓸함이 느껴졌다. 저는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였다. 뭘까? 이 묘한 기분은. 그때였을까? 할아버지께서 이번엔 약간 온화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여셨다. 자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먼. 허허. 네,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야. 모르다뇨? 뭘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는지, 가서 뭘 할 건지 모르는 게지. 이 버스 안에
사람들을 보거라. 난 다시금 버스 안의 사람들을 찬찬히 살폈다. 달라진 건 없었다. 각기 다른 얼굴과 다른 자세, 그리고 표정들. 처음 버스에 올랐을 때랑 다를 게 없는데요. 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 그럼 처음 탔을 때 사람들이 어때 보이더냐?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내 조곤조곤 대답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자세도 다 다르고요.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손에 쥐고 계시던 지팡이를 집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 다들 다르지. 표정도, 생각도, 자세도. 이만 난 여기서 내려야겠네. 목적지가 있으셨던 건가요? 내심 아쉬운 마음에 할아버지께 여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심심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그렇듯 나도 똑같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리는 게야. 할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버스에서 내리셨다. 헌데 이상한 것은 창밖으로 그 할아버지를 보려고 시선을 돌려봤지만 그저 바깥엔 가로등 불빛만이 길거리를 비추고 있을 뿐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버스에는 나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버스에 올랐다. 그는 표정이 상당히 우울해 보였다. 감기에 걸린 듯 콜록콜록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얼굴은 기사분과 마찬가지로 창백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빨아입은 것인지 가늠이 안 되는 지저분한 티셔츠에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검은 물이 새고 있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행여나 누가 해코지라도 할까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난 할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로 엉덩이만 쓱 밀어서 자리를 비켜주었고 이었고 그는 감사하다는 듯 짧게 고개만 숙여 보인 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다. 꿈속이라서 그런 걸까? 그에게선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에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자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뭘까? 시들어버린 꽃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난 그 무엇도 읽어낼 수 없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가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대답을 했다.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 그러자 그는 갑작스레 표정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내심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난 그에게 어디서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내리던 같이 한번 내려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우린 버스 제일 끝자리에서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이런저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후로 사람들은 버스에 타고 내리고를 꾸준히 반복했다. 역시나 저마다 다른 표정들과
다른 복장, 또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와 내 옆에 있던 청년은 어디서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또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일까? 목적지가 있긴 한 걸까?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해답이 나올까? 대체 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삼 개월 전 우리 반으로 한 사람이 전학을 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석진이라고 한다. 그는 생긴 건 멀쩡한 애였는데 하는 행동들은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달랐다. 수업 시간 중 갑자기 닭의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비둘기처럼 고개를 앞뒤로 흔들어댔고 항상 말없이 혼자서 다녔었다. 또 그는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이석진을 보면 항상 인상을 찡그렸다. 하지만 난 이석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특이할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이석진은 도시락을 싸와서 교실에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급식 먹으러 갈 때마다 나를 따라다녔다. 그 모습에 친구들은 저런 애를 왜 데리고 다니냐면서 내게 욕을 했었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다. 내 옆에서 그냥 밥만 먹는 걸로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은 이후에 터졌다. 그날은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날 깨웠다. 야, 일어나. 왜? 무슨 일인데? 난 눈꺼풀을 비비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 보니 깨운 친구뿐만 아니라 반 애들 모두가 시퍼레진 안색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야, 방금 전까지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너 앞에 계속 서 있었어. 이상한 아줌마?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자 주변에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완전 무서워.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말하자 친구들은 뒷목을 잡았었다. 자초지종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상황은 대충 이랬다. 내가 잠들기 10분 전 이석진의 어머니가 교실에 들어와서 나를 찾았다고 한다. 내가 자고 있어서 친구들을 깨우려고 했는데 이석진의 어머니가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했다. 그냥 이석진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었다는 거 아닌가? 헌데 그 아주머니는 내 앞에서 쭉 서 있었고 교실은 40분 넘게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 모든 친구들은
겁을 먹게 되었다. 이석진의 어머니는 내가 자는 동안 내 앞에서 횡설수설하며 무어라 중얼거렸다고 한다. 40분 동안 말이다. 야, 그 아줌마가 너 바라보는 표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맞아. 움직임 하나도 없이 40분 동안 너를 노려보고 있었어. 근데 미석진 어머니가 너를 왜 찾아온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석진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난 별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친구들이 자꾸 조심하라고 하니까 무서운 감정이 들게 되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날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았다가 집을 가려던 때였다. 학교 정문을 나오는 순간 어떤 여성이 내 양팔을 잡았다. 안녕? 너가 진영이구나. 난 석진이 엄마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난 붙잡힌 팔을 풀려고 했었지만 힘 차이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왜 이러세요? 만나보고 싶었어. 너가 석진이랑 친하게 지낸다며? 문득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걔랑 왜 어울리냐고. 걔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니까. 두려운 감정이 온몸으로 흘러 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석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처음이라서 보답을 해주고 싶어. 저한테요? 응.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어떻게 해야 할까? 왠지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 난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켜 변명을 생각했다. 제가 학원을 가야 해서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 팔을 붙잡고 있던 아주머니의 소나기가 더 단단해졌다. 그냥 가겠다고? 네. 여기서 4시간 동안 널 기다렸는데? 느낌상 더 거절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다. 내 팔을 잡은 손도 놔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따라가다가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갈게요. 그렇게 난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아주머니와 걸으면서 도망갈 기회를 계속 노렸는데 쉽지가 않았다. 무서워서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도망가다가 잡히기라도 한다면 너무 끔찍했다. 결국 걷다 보니 어느새 아주머니의 집 앞이었다. 헌데 주택이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다. 넓은 마당도 있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를 턱 쏘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나도 모르게 코를 쥐어 막을 뻔한 걸 간신히 참아냈다. 이 역한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 집안은 전쟁터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이리저리 뒹구는 옷가지들과 곳곳에 널린 휴지 조각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가 바닥 전체에 뒤덮여 있었다. 석진아,
친구가 왔는데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주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진영아, 너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어. 석진이 데리고 나올게. 고개를 돌려서 소파를 바라봤다. 소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물건들을 옆으로 치우고 앉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선체로 기다렸다. 나오라고! 아주머니의 호통은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문하라고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있는 종이를 나에게 건네줬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키면 화내지 않을까? 무엇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다가 치킨을 시켰다.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아주머니는 호통을 치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가자 배달 기사가 음식을 건넨다. 그런데 결제할 돈이 없었다. 아주머니에게 돈을 받아야 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내가 얼음 상태이자 배달 기사가 말했다. 뭐요? 계산해야죠. 네, 해야죠. 잠시만요. 말하면서 고민했다. 어쩌면 지금이 도망갈 기회가 아닐까.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은 길었지만 행동은 순식간이었다. 나는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배달 기사가 나에게 뭐라고 소리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한참을 달리고 버스까지 탔을 때야 왔던 길을 돌아봤다. 다행히도 아주머니가 쫓아오진 않았다. 난 심호흡을 하며 의자에 앉자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불사. 그 집에 가방을 두고 온 것이다. 머리가 아팠지만 가방을 찾으려고 돌아갈 순 없었다. 다음 날, 난 이석진과 최대한 거리를 뒀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대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역시도 늦게까지 남았다가 집으로 가려던 때였다. 석진이의 어머니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황급히 방향을 틀어서 교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니 아주머니는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난 어쩔 수 없이 학교 뒷산을 넘어서 집으로 가야만 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여전히 아주머니는 정문에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쥔 채로 말이다. 너무 무서워서 이석진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었다. 저녁 7시쯤 이번에도 뒷산을 가려고 학교 담장을 넘었는데 발목을 삐고 말았다. 너무 아파서 발목을 잡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 뒤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산을 올라오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석진의 어머니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저 아주머니가 나를 쫓아온 거다. 뛰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목을 다쳐서 쉽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머니와의 거리가 자꾸만 좁혀졌다. 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발목이 아파서 뒤를 돌아봤다. 아주머니가 뛰다시피 산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내 키만한 몽둥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또 반대 손엔 다른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상상하기가 싫었다. 난 정신줄을 놓고 내 발로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흙두성이가 된 채 정상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뒤를 돌아봤다.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따돌린 걸까? 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숲을 사이에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진영아! 나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눈앞에는 이석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천천히 좀 가지 그랬니? 따라잡기 힘들었잖아. 죄송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펌프질을 해댄다. 아주머니가 몽둥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뒤로 기어서 아주머니와의 거리만 벌리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내 앞으로 뛰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펼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5초? 아니면 10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다시 떴을 땐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다. 그건 아주머니 집에 두고 온 나의 가방이었다. 이걸 갑자기 왜? 얼떨결에 가방을 건네받으니 아주머니는 등을 돌리고 산을 내려갔다.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산에서 빠르게 내렸다. 집으로 들어가니 친형이 나에게 말했다. 멍청아, 뭐라다가 왔길래 꼴이 그 모양이냐? 뭐라다가 왔어? 꼴이 왜 이래? 그제서야 내 상태를 확인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교복은 이곳저곳이 찢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오른손에 들린 가방을 보니 다시 소름이 돋았다. 나는 형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펼쳐보았다. 지퍼를 열자 고약한 악취가 풍겨왔다. 가방 안에는 죽어있는, 점점 썩어가는 닭의 시체가 있었다. 이게 뭘까? 문득 아주머니 집에서 치킨을 시켰다가 도망간 게 기억났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누구나
하루 만에 10kg을 빼드립니다. 태어나서부터 20년이 넘도록 항상 다이어트 중인 승희 씨는 가로등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발견했다. 다이어트. 말이야 참 쉽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무시하고서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회사로 향한다. 전단지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회사에 지각해버린 승희 씨. 그녀는 아침부터 꾸중을 듣는다. 회사 참 다니기 쉬워. 그치? 돈 벌기 쉽지? 어? 어제 승희 씨 혼자 회식했나? 죄송합니다. 고작 5분 늦은 걸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한 그녀는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고는 꾸벅 사과한다. 승희 씨, 기분 나빠? 미간을 찌푸린 것을 오차장에게 들켜버렸다. 아니, 참. 차라리 살 빼려고 운동을 했다고 하면 늦어도 봐줄만해. 근데 승희 씨 어제 뭐 했어? 삼겹살을 그렇게나 처먹어대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갑작스레 이야기는 평소와 같이 다이어트로 흐른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승희 씨는 오차장의 말을 한 귀로 듣고는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린다. 뚱뚱하면 걸음도 느려서 그런 거야? 아니요. 실수로 반대편 지하철을 타버려서요. 아니, 회사를 하루 이틀 다녀? 지하철 하루 이틀 타나? 승희 씨는 뇌에도 살이 쪘어? 죄송합니다. 초장부터 기분이 상하는 승희 씨. 일을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자, 밥 먹고 갑시다, 밥. 네. 야, 역시 승희씨, 밥 먹이만 나오면 칼답이야 아주. 대답을 하지 않으면 먹는 얘기 해주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 꾸중하고 대답을 해주면 정 모양이다. 점심밥을 조금만 먹으려는 승희씨지만 어느새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곧 생각이 바뀐다. 점심은 내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니니까 맛있게 먹고 퇴근하고 집 가서 조금만 먹지 뭐. 돈도 아끼고 살도 빼고 얼마나 좋아. 점심을 먹은 승희 씨는 퇴근 시간인 6시까지 일을 하면서 업무 시간 중간에 그녀를 조롱하는 말을 하지만 승희 씨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모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 매일이 그렇다. 집 가야지. 퇴근 시간이네. 승희 씨, 뭐 타고 가요? 지하철? 얼마 전 들어온 신입사원이 말을 걸어준다. 그의 말은 형식적이긴 했지만 승희 씨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요, 오늘 잠시 어디 좀 들릴 데가 있어서요. 그럼 걸어가요? 언니가? 갑작스레 끼어들은 경리가 다시 시비조로 말을 건네었다. 네, 잠깐 요 앞 좀 들렸다가 가려고요. 원래 뚱뚱하신 분들은 굴러다니지 않아요? 신입사원에게 푹 빠진 경리는 승희 씨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롱하지만 모두들 당연하다시피 받아들인다. 요 앞이면 잠깐 태워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정말 가까워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친절한 신입사원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승희 씨.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경리가 끼어들었다.
승희씨 타면 타이어 터져요. 경리의 말을 무시하고는 회사를 빠져나가는 승희씨였다. 자꾸만 머릿속에서 아침에 보았던 다이어트 전단지가 떠오른다. 누구나 하루 만에 10kg을 빼드립니다. 살은 내가 빼지 쥐들을 빼나? 말이야 쉽지 어디서 장난질이야. 마트를 가도 모두에게 눈길을 받는 승희씨. 고기는커녕 정육 코너 근처에만 가도 모두가 째려보는 듯하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도 앉을 수가 없다. 옆 사람을 불편해하고 모두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끔씩 철없는 아이들은 배나 팔, 다리를 찔러보기도 한다. 그럴수록 승희씨의 가슴에는 커다란 못이 박혔다. 집 앞에 나와서 가로등을 보니 아직도 전단지가 붙어있다. 누구나 하루 만에 10kg을 빼드립니다. 전단지 앞을 지나가며 눈으로 전단지를 훑어보는 승희씨.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눈치채고는 왔던 길을 돌아가 전단지를 뜯어낸다. 그리고는 핸드백 속 깊숙이 전단지를 쑤셔받고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집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핸드백 속 다이어트 전단지를 꺼낸다. 누구나 하루 만에 10kg을 빼드립니다. 약을 먹는 건가? 아니면 그냥 헬스장? 복싱? 지방흡 입술?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1일 1식 다이어트, 수면 다이어트, 민간요법, 디톡스 등등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승희씨는 믿음보다는 의심이 먼저 간다. 전단지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고 살을 빼준다는 문구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려고 컴퓨터를 켜놓고는 샐러드를 준비하러 간다. 방울토마토와 양상추, 샐러드 드레싱으로만 만들어진 샐러드는 승희씨의 저녁 식사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마우스를 올려놓는다. 종아리 살 빼는 법, 다리 살 빼는 법, 종아리 얇아지는 운동, 종아리 살 빼는 운동, 종아리 알 빼는 운동, 허벅지 살 빼는 운동 등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와 거기에 관련된 검색어들이 나타난다.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이런 걸 믿어도 될까 싶지만서도 거울을 한번 보니 다시 마음속 의심이 없어진다. 전화를 걸어보는 승희씨. 벌써부터 승희씨는 10kg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10kg보다 훨씬 더 빠진 모습을 상상한다. 그 옆엔 회사 신입사원이 그녀의 팔짱을 끼고 있고 뒤에서 경리가 질투하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 네, 여보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전화 받는 목소리가 상당히 음침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저 살 빼준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24시간이고요.
집 주소만 불러주시면 직접 가서 빼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식단 조절이나 운동법인 건가요? 아니면 시술 같은? 방식은 다양합니다. 손님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빼드립니다. 아, 저희 집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 가능하면 빨리 빼고 싶은데. 그럼 오늘 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네. 그럼 비용... 뭐야, 끊었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통화 내용 또 전단지까지 모두 의심투성이지만 그래도 시도해보는 승희씨. 전화가 끊기자마자 샐러드는 쓰레기통에 버린 채로 곧바로 치킨을 시켰다. 어차피 10kg 이상 뺄 거니까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치킨을 다 먹고는 잠이 든 승희씨. 승희씨의 단잠을 깨운 건 다름 아닌 조은정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다. 승희씨는 설마 라고 생각하며 인터폰을 보니 웬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살 빼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요? 급하시다고 하셔서요. 네, 들어오세요. 업무가 바빠서 새벽까지 영업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럼 없이 문을 열었다. 우선 이걸 작성해 주세요. 남성은 종이를 건넨다. 근데 남성을 자세히 보니 한쪽 팔이 없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승희 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대했다. 이게 뭔가요? 살이 빠졌을 때 기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심리치료와 비슷하게 생각한 승희 씨는 행복하다부터 시작해 단어에서 문장이, 문장에서 문단이, 문단에서 점점 더 길어져 10분이 넘도록 종이를 가득 채워 적었다. 네. 그럼 우선 이걸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에? 이거요?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캔커피를 꺼내고는 한 손으로 가볍게 캔을 따고서 승희 씨에게 건넨다. 승희 씨는 가볍게 원샷을 하며 많은 생각에 빠져든다.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10kg 이상 빠져 있으실 겁니다. 말도 안 돼. 정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세상에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죠. 사실 선착순으로 3명만 봤는데 마지막으로 손님이 당첨되신 거예요. 돈은요? 방금 종이에 쓴 거 무슨 각서 같은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은 안 내셔도 되고요. 그냥 호의로 하는 일이니까요. 남자는 말을 끝마치고는 소름 돋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입가의 미소와 함께 눈도 옆으로 찢어지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다. 곧이어 승희 씨의 눈앞에는 남자의 웃음을 마지막으로 눈이 감긴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승희 씨. 몸이 생각보다 가볍다. 정말로? 정말 살이 빠진 거야? 곧바로 거울로 뛰어간다. 거울을 보니
그녀의 한쪽 팔이 없다. 곧바로 핸드폰으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분명 맞는데? 이 번호 맞잖아. 식탁에 종이가 놓여져 있다. 승희 씨가 어젯밤에 적은 글이다. 종이를 보니 붉은 글씨로 글씨가 번개져 있다. 종이의 뒷면을 보는 승희 씨. 팔은 고맙게 받아갈게. 이제 다 모았으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이야. 아, 몸무게를 빼준 거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승희 씨의 몸무게는 10kg가 빠졌다.